어머님,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 접시는 손님용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국그릇으로 쓰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해요? 며느리는 나의 소중한 그릇들을 깨고 있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집 내 부엌에서 나는 20살 어린 며느리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다. 방금 깨진 접시는 내가 시어머니께 받은 접시였다. 서연아, 그만해. 엄마한테 왜 이래? 아들 현우는 방문 앞에서 웅크린 채 소리쳤지만 이내 서연이의 싸늘한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늘 그랬다. 방관자. 서연이는 비웃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경멸 그리고 승리감이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제가 분녀 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이 집 살림은 제가 주관합니다.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요양하세요. 어차피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평생을 현우 엄마 서연이 시어머니로 살며 짊어졌던 미안함이라는 족쇄가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에게 치매 환자 취급을 당하며 경멸의 눈빛을 받았던 이날부터였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경남 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각색되었습니다. 추억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35년째 반복되는 나의 하루.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혼자 사는 집의 풍경은 늘 이렇게 썰렁하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저 아이들 중 하나가 우리 현우였던 때가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매일 같은 질문을 하던 7살 현우. 그때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었다.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계셔. 현우가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현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날 판사님 앞에서 그 남자는 양육권도 양육비도 포기한다고 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나는 29이었다. 가장 빛날 나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를 보며 내게 이 나이에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겠냐고 대놓고 물었다. 그 모멸감. 사회가 내게 던진 냉정한 시선, 현우 아빠가 포기한 모든 몫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나는 그 비참함을 돈으로 덮기로 했다. 돈만이 현우를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의 모멸감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이자 평생 미안함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운 이유다. 그날부터 나는 보험 설계사가 되었다. 낮에는 발품을 팔고 밤에는 전화 영업을 했다. 새벽에는 잠든 현우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줄게. 그리고 현우는 잘 자라주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서연이라는 예쁜 며느리를 얻었고 하늘이라는 귀여운 손주도 안겨주었다. 완벽한 삶이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평생의 노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며느리 서연이도 처음엔 참했다.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했다. 현훈의 결혼 비용을 대주고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보태준 뒤 서연이는 더욱 살갑게 굴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아요. 며느리와 손주 하늘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나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썰렁한 집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시선은 이미 부엌 구석구석을 후고 있었다. 그릇 배치부터 조리도구 정리 상태까지. 마치 감사관이 현장 실사를 하듯 꼼꼼히 살피는 눈빛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개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며칠 전 50년 지기 친구 옥순이에게 전화가 왔다. 며느리가 그렇게 자주 온다며? 와서 네 살림 많이 만진다는 것 같던데. 그냥 가끔 와서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거겠지. 너 불편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웃어 넘겼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고 서연이도 다 날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어느새 커피가 식었다. 창밖에 아이들도 다 들어가고 놀이터는 텅 비어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차민호 사장이다. 강 실장님, 오늘도 상담 가능하신가요? 새로운 연금 상품이 나왔다는데. 네. 사장님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일터로 나가며 현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아직도 현역이다. 아직도 일해야 한다. 아들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은 숫자와의 싸움이다. 고객의 나이, 소득, 가족 구성, 미래 계획.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해서 최적의 설계를 해야 한다. 35년을 이 일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삶도 숫자로 계산하게 되었다. 회사 복도에서 만난 후배가 말을 건넨다. 강 실장님, 이제 은퇴하셔도 될 나이 아니세요? 아드님 장가 갔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실장님도 즐기실 때가 되었네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이래요.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내게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아니,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점심시간 통장을 확인한다. 월급 날이다. 이번 달 실적이 좋아서 수당이 제법 들어왔다. 하지만 곧 빠져나갈 돈들을 계산하면 한숨이 나온다. 현우 건강보험 45만원, 서영 건강보험 28만원, 하늘이 보험 35만원, 학원비 40만원, 용돈 20만원. 매달 150만원이 넘는 돈이 그들에게로 간다. 내 통장에 남는 건 생활비와 비상금뿐이다. 현우는 항상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현우 가족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손주 하늘이가 와서 할머니, 엄마가 요즘 힘들대 돈이 많이 필요하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에 박힌다. 내 아들이 이렇게 의존적이고 나약해진 게 누구 때문일까? 아비 없이 자란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무엇이든 해결해준 내 탓은 아닐까? 저녁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TV를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는다. 문득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환하게 웃는 네 사람.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핸드폰이 울린다. 차민호 사장이다. 강 실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현우다. 엄마, 나 현우인데 목소리에 기운이 없다. 무슨 일이니? 그게 이번 달 좀 빠듯해서 생활비를. 미안해. 엄마, 다음 달엔 꼭.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같을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하늘이 학습지 갱신해야 해서 그래. 엄마도 하늘이 잘 되길 바라잖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돈 요구에 하늘이를 끌어들이는 순간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이번만? 너 그 말 몇 번째니? 너희 아버지랑 뭐가 다르니?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통제할 수 없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다. 손이 떨렸다. 이렇게 화가 난 건 처음이었다. 아니,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뿐이다. 무릎을 꿇고 깨진 휴대폰을 주웠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한다. 내가 은퇴하면 현우네는 어떻게 될까? 보험료는? 학원비는? 생활비는?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이다. 아니,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짊어진 그림자의 무게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린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주말 아침부터 누가 왔을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니 서연이다. 오늘은 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어머님, 제가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님 드실 만한 거. 나는 서연이를 맞이했다. 미안하게. 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게 다 엉망이 되었네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봤다. 어머님, 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방식대로 해드리려 했는데 자꾸 엉망이 되어서 제가 더 속상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진짜일까? 연기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한테도 이렇게 못해요. 어머님이니까.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연이가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는 순간 나는 봤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표정을.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이 가득한 눈빛을. 아, 이 아이는 천부적인 배우구나. 나는 변명하듯 말한다. 내가 원래 방식대로 쓰다 보니.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제가 정한 곳에 두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방 너무 낡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요리 안 해요. 리모델링 하셔야 해요. 굳이. 리모델링 업체 괜찮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노후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2시간이 지나고 부엌 정리가 끝났다. 서연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나온다. 어머님, 이제 깔끔하죠? 제가 라벨도 다 붙여놨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방은 지금 정리해둔 방식으로 쓰는 게 어머님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 인테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사시면 우울해져요. 아, 그리고 어머님 방도 제가 좀 봐드렸으면 해서요. 서연이는 내 침실로 들어섰다. 10년 넘게 나의 안식처였던 공간. 어머님, 옷장 좀 열어보세요. 이 옷들은 다 촌스러워서 안 입으시잖아요.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사셔야죠. 서연이는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 오래됐고. 아, 이 편지 묶음은 뭐예요? 이런 잡동사니는 이제 버리셔야죠. 깔끔하게 사셔야 복이 들어와요. 그녀의 손에 들린 건 현우가 군대에 있을 때 보낸 편지,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썼던 일기 몇 권이었다. 내 삶의 가장 사적인 부분이었다. 서연아. 그건 안 돼. 나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쳤다. 서연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어차피 옛날 물건이잖아요. 자꾸 옛날 것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과거는 잊으셔야죠. 현우는 복도에서 엄마 그냥 서연이 말 들어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침실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침범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이가 돌아간 후 옥순이에게 전화했다. 혜원아, 너희 며느리 정말 웃긴다. 그리고 네 집인데 왜 네가 불편해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50년 우정이야. 난 이제 네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아. 딱 들어보니 불편하고 화가 났구만 뭘. 옥순이의 말이 가슴을 찌른다. 맞다. 내 집인데 남의 집 같이 불편하다. 근데 왜 가만히 있어? 며느리도 다 날 위해서. 혜원아, 내가 불편하면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간섭이고. 이건 이미 간섭을 넘어선 너무 심한 참견이야.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향한다. 피곤한 하루였다. 신규 보험 상품 교육에 실적 압박에 모든 게 버겁다. 젊은 직원들과 경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웬 이웃 주민이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904호시죠. 며느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집까지 와서 청소해드리고 살림 도와드리고. 가슴이 철렁한다. 네. 아, 며느님을 입주민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시어머님이 살림에 서투르셔서 자기가 도와드린다고. 정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부예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진다. 서연이가 입주민 모임에서 뭐라고 했을까? 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시어머니라고? 며칠 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머님, 혹시 이번 달에 여유 조금 되실까요?
친정엄마 생신이고 해서 선물 좀 사야 하는데 하늘이 아빠가 이번 달에 당직 일수가 적었더니 생활비가 조금 빠듯한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한 30만 원. 이건 하늘이 외가 쪽에 대한 돌이잖아요. 30만 원. 하지만 거절하면 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며칠 후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말을 건넨다. 정말 며느님이 효녀예요. 저번에도 여기서 시어머님 드릴 거라고 한우 사 가시던데. 내 한우? 서연이가 우리 집에 한우를 사다 준 적이 있나? 아, 그래요? 시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바깥일 오래 하셔서 요리를 전혀 못 하신다던데. 챙겨주는 며느리 생겨서 좋으시겠어요. 또 가슴이 철렁한다.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35년을 혼자 살며 밥해 먹었는데 저녁 집에서 혼자 서연이가 사온 반찬을 먹는다. 맛있다. 하지만 내 입맛은 아니다. 너무 짜고 너무 달다.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다. 저 노을처럼 나도 아름답게 늙고 싶었다. 품위 있게 존중받으며.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나는 무능한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 화요일 오후 입주민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다. 나는 거의 참석하지 않지만 오늘은 관리비 문제로 꼭 가야 한다.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서니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박영희 회장이 나를 보고 반갑게 맞는다. 관리비 이야기가 끝나자 송씨 할머니가 말을 꺼낸다. 며느님이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시어머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네. 시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치매 걱정도 되고 넘어지실까 봐 무서워서 자주 들여다본다고. 치매? 내가? 이게 다 무슨 소리인 건가?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소문이?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본다. 주름지고 처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내가 치매라니. 내가 무능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어머님을 걱정해서라고 할 것이다. 아들 현우에게? 그는 유진이도 다 엄마를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목요일 저녁 아들이 혼자 집에 왔다. 퇴근 후에 들렀다고 한다. 아들과 단둘이 있는 건 오랜만이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여. 좀 쉬어. 내가 나한테 잔소리할 입장이니? 현우가 멈칫한다. 엄마, 왜 그래? 유진이는 엄마를 정말 좋아해. 늘 엄마 걱정해. 순진한 건지 외면하는 건지. 옥순에게서 전화가 온다. 개원아, 잠깐 나 좀 보자.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옥순의 집으로 가서 차를 마시기로 했다. 따뜻한 녹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 진정이 된다. 개원아, 이제 그만 참아. 어떻게? 옥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쇼핑 호스트 했다고 했지? 응. 우리 동서 남편이 홈쇼핑 PD였거든. 너희 며느리 이름 얘기했더 들어본 적 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과장도 심하고 인간관계가 그리 좋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더라. 결국 그만뒀다는데. 서연이는 말을 너무 잘해. 믿게 만들지 그게 재능이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서연이의 완벽한 연기, 그럴듯한 거짓말들. 너도 조심해. 너희 며느리 마냥 순진한 것 같지 않다. 옥순이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설쳤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시 재생되었다. 눈물, 걱정하는 척, 칭찬, 그리고 교묘한 비난. 무언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김 사장과 마주쳤다. 그녀는 또 나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사모님, 잠깐만요. 김 사장이 내 앞을 막아섰다. 며느님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그게 무슨?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남의 집 사정에 왈가왈부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듣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좋은 며느리 놓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무릎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러던가요? 제가 괴롭힌다고?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그럼 며느님이 거짓말하겠어요? 부녀회에서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울면서.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서연이가 울면서 연기를. 김 사장님. 내가 한 발 다가섰다. 김 사장이 움찔했다. 증거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증거 있냐고요. 아니면 제가 치매라는 증거라도? 침묵이 흘렀다. 시장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김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아니, 직접 본 건 아니고 다들 며느님 말을 들었으니 직접 보지 않은 일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 말이 진실이면 저에게 직접 이야기했겠지요. 남들 앞에서 울면서 동정심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김 사장을 지나쳐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걷는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모함을 당하다니. 저녁 현우에게 전화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현우야, 서연이가 나보고 살림에 서툴다고 하고 다닌다며? 치매 걱정한다고 하고 다니고. 현우는 당황했다. 엄마, 누가 그래? 서연이는 엄마 걱정해서. 거짓말 마. 내 아내가 밖에서 나를 무능한 시어머니로 만들고 다녀. 그것도 모르고 너는 나한테 돈이나 달라고 하고.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져? 서연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예민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다. 다음 날 현우가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다. 서연이는 눈이 부은 채였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밖에서 어머님 걱정을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인데. 이번에도 눈물 연기다. 하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지. 그리고 내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뒤진 것도 사과해. 현우가 나선다. 엄마, 서연이도 잘못했지만 엄마도 너무 심했어. 서연이는 하늘이 엄마고 내 아내야. 엄마가 서연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엄마도 같이 사과하고 용서해줘요. 뭐? 엄마가 양보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그 순간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현우 아빠가 나에게 했던 말. 당신이 참아. 당신이 양보해. 당신이 사과해.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싫어. 엄마! 나가.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현우가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다. 엄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일어서며 뒷걸음질 치는 현우.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이미 했어. 나는 현우를 똑바로 봤다. 넌 정말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보이니?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져? 왜 일을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해요? 서연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예민해? 그래. 내가 예민한 건 맞다.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30년의 세월이 터져 나오는 듯 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빠 없이 홀로 너 하나 바라보고. 이 약물고 이래서 이만큼 이룬 거야.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내 등록금 마련하느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느라. 나는 정작 내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기고 살았어.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 나이에 아직도 얼마나 고된 하루를 버티고 사는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니? 나는 끓어오르는 서러움을 토해냈다. 나는 너한테 미안했어. 아빠 없는 서름을 줄까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키울까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내 실수도 내 아픔도 다 품어줬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아내 거짓말에 휘둘리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어린애처럼 내 엄마가 이룬 삶의 무게도 내 아내의 이간질도 구분 못할 만큼 무력한 어른으로 엄마, 그건 너무 심하잖아. 현우가 소리쳤다. 심해? 내 아내가 밖에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건 안 심하고? 내가 내 엄마 인생을 통째로 뜯어내려는 건 안 심하고? 이제 그만해. 너희 아버지랑 뭐가 달라? 폭탄 같은 말이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이는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현우 씨 가요. 어머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서연이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혼자 남은 집.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일터로 가는 길.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오늘부터 무기한 휴가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으로 향한다. 제주도.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한라산 등반을 시작했다. 쉽지 않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다. 중턱에서 쉬며 물을 마신다. 옆에 젊은 커플이 지나간다. 힘내세요. 곧 도착이세요. 고마워요. 천천히 가볼게요. 정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걷는 내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쓴다. 제주도 이틀째. 혼자여서 외롭지만 자유롭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진짜 인생인가 보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낯설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다.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오직 나만의 공간. 토요일 입주민 정기 모임에 참석한다. 오랜만이다. 들어서자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어머, 904호 회원 어머님 오셨네요. 입주민 회장인 영희 씨의 인사가 어색하다. 나는 당당히 앞으로 나간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린다. 그동안 며느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너무 착해서 시어머니인 저를 도와주려다가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며느리가 걱정하는 대로 깜빡하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했었습니다. 이상한 논리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앞으로는 며느리가 자기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거리를 둘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독립해서 제 인생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더 이상 저희 가정사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이웃들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유진이랑 대화 많이 하고 단단히 이야기해뒀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현우와 통화를 끊은 후 한숨이 나온다. 아들이 드디어 한 걸음 내디뎠다. 비록 힘들겠지만 이제 제 길을 찾아갈 것이다. 저녁 일기를 쓴다. 이제는 현우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나의 미안함이 만든 굴레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지기를. 이제 나도 진짜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본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지 한 달.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선 잠이 잘 온다. 더 이상 현훈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서연이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깊고 편안한 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는 날. 35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다. 차 사장에게 사직서를 건넸다. 차 사장은 만류했지만 내 결심은 단호했다. 강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회사를 나와 공원으로 간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유유히 흐른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흐르고 싶다. 서울로 돌아온 날 집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서 엄마 몰래 왔어? 하늘이를 안아준다. 따뜻하고 작은 체온.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을 쏙 빼닮은 하늘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며 과거의 나를 돌아본다.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현우에게 미안해,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나. 물질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긴 세월. 가슴 한쪽이 찡하니 아려온다. 하지만 내 마음 편하고자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내어주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미안함이 현우를 나약하게 만들었고 다시 그 나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 할머니도 우리 하늘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하늘이가 묻는다. 할머니, 이제 나랑 매일 놀아줄 수 있어? 엄마가 할머니 바쁘대서 못 놀아준다고 했잖아. 그 말에 나는 마음을 굳힌다. 그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가르침이다. 응. 이제는 놀아줄 수 있어. 할머니 이제 바쁜 일 좀 쉬기로 했거든.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얼굴에 뽀뽀를 해준다. 대신 하늘아, 이제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하자. 응, 뭔데? 할머니는 이제부터 너한테 비싼 장난감이나 용돈을 막 주지는 않을 거야. 대신 할머니랑 시간 나면 같이 요리하고 공원도 가고 풀이나 나무 이름도 배우고 동화책도 같이 읽을 거야. 우리 하늘이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 수 있지? 하늘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할머니랑 같이 하는 건 다 좋아. 하늘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간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싼다. 이 아이에게 나는 돈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삶을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할머니로 다시 서야 한다. 그것이 내가 현우에게 졌던 미안함을 갚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현관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본다. 이제는 웃을 수 있다. 현우에게 짐을 지우고 하늘이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은 나의 역할이었다. 침대에 앉아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낸다. 켜진 화면에는 며느리가 지정해둔 가족 사진이 배경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설정 앱을 연다. 배경 화면 초기화 알림 설정 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한다. 그리고 배경 화면을 가장 맑고 파란 제주도의 하늘 사진으로 바꾼다. 이제야 내 시간이네.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름답다.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당당하다. 상처가 있지만 치유되고 있다. 혜원아,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행복하자.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한다. 그리고 돌아선다. 내일은 더 빛날 것이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창밖에 별이 빛난다. 저 별처럼 나도 내 빛을 바라며 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 파란 하늘을 비춘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시간. 이것이 내 이야기다. 65세에 시작한 진짜 인생 이야기. 미안함을 내려놓고 나를 찾은 이야기. 아들아, 이제 엄마의 미안함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오늘 밤은 깊고 내일은 밝을 것이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로 며느리의 간섭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었던 시어머니의 실화 사연을 재각색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혜원 씨의 빛나는 노년의 시작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을 피웠다면 저희 추억열차가 다음 역까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